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1시간 정도 짧게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사실은 여기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목회자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스라엘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스터디하고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 코가 석잔데 무슨 이스라엘까지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되나, 가본 적도 없는 이런 마음들이 일반인들 가운데는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한국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뤄서 그것이 결국은 이 선교적인 관점으로도 어떻게 중요하고 또 종말론적인 관점에도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조금 저는 현재의 대한민국의 상황과 맞물려서 현실감 있게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한국이 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움 때문에 중간에서 굉장히 지금 골치가 아픈 상태입니다. 당장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반도체를 팔아가지고 중국에다가 납품을 해서 중국이 생산품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수출해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인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움이 커져가지고 미국이 전 세계한테 중국에다가 물건 납품하지 마라, 그리고 중국에다가 납품돼서 최종 생산지 나오는 거는 이제 유럽하고 미국에다가는 팔지 마, 이렇게 룰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WTO, 이 세계 여러분 무역이 자유화, 세계 무역의 자유화 시대, 세계화의 시대,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올해 가을부터의 시대는요, 세계화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다 보고 있는 책이 뭐냐 하면 세계화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세계화라는 단어를 들었는데 지금은 세계화의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계화가 종말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리쇼어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헨리 키신저 같은 이 지정학적인 이 외교학자들이 1970년대 미국의 생산 기지를 다 중국에다가 옮기게끔 전략적인 배치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바로 붙어있는 체제 경쟁을 하고 있던 구소련을 약화시키려고 그 가까운 나라 중국을 이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미국은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하면, 미국에 가보시면 월마트나 코스트코에 물가가 굉장히 쌉니다. 한국보다. 모든 공산품부터 시작해서 전자제품부터 다 식품들이 싸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분들이 뭘 하냐면 직구라는 걸 해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삼성전자 TV를 미국의 월마트에서 사가지고 배를 실어서 다시 가지고 들어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미국이 싸요. 왜? 그것이 세계 1위 국가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G1 국가가 그렇게 전 세계를 이 물건을 싸게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 생산 기지 역할을 했던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지금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이대로 가다 보면 미국의 실질적 위협이 되다 보니까 미국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제 중국은 섬나라처럼 만들고 주변에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나라들은 미국한테 다시 줄을 서. 그리고 어디다가 줄을 쓰라고 하는 겁니까? 중국하고 딱 붙어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여러분? 인도죠. 인도에다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모디 총리한테. 모디 총리, 니네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면은 이제 우리하고 친하게 못 지낸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러면 인도 입장에서 여러분, 중국을 택하겠어요? 미국을 택하겠어요? 미국을 택하죠. 우리나라한테도 물어봅니다. 니네 중국을 택할래? 미국을 택할래? 누구를 택해요, 여러분? 미국을 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알쏭달쏭한 거예요. 한국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국을 택할지 중국을 택할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은 이 변수 상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일본한테 가서 미국이 물어봅니다. 미국을 택할래? 중국을 택할래? 당연히 미국이죠. 캐나다한테도 물어봅니다. 호주에다가도 물어봅니다. 뉴질랜드에다가 물어봅니다. 이게 뭡니까? 미국 주도로 시장을 새롭게 짜고 있어요. 이것을 리쇼어링이라고 표현합니다. 중국 공장 빼가지고 미국이 재배치하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 내 말 잘 듣는 나라에다가. 그런데 이 G2 갈등이 격화되다 보니까 한국은 어떤 입장이 있냐? 과거에 3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 때는 한국은 미국 편에 붙을지 중국 편에 붙을지 알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생각할 때 앞으로 대만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슈가 될 텐데, 왜 대만이 이슈가 되느냐? 세계 1위 국가가 되려고 그러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자원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세계의 자원을 통제하고 자원이 가는 길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딥니까? 육로길과 해상길이죠. 자원을 통제하고 길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1함대부터 제7함대가 석유 배달하는 길목을 다 지키면서 우호 국가들한테 배달하는 길을 이 나쁜 짓 안 하고 잘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혜택을 제일 많이 보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돈을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돈이 필요하면 페드에서 찍으면 돈입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찍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생기죠. 그래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발행을 해도 그게 돈이에요. 그러면 누가 사주느냐? 국방력 약한 순서대로 돈을 사줘야 돼요. 어딥니까? 중국하고 일본이죠. 그래서 미국의 채권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하고 일본입니다. 강제로 사게끔 미국이 압력을 주는 거죠. 그렇게 채권을 팔아먹고 세 번째로 뭘 유지합니까? 이게 페어하지가 않냐? 그러면은 국방력으로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G1 국가입니다. 그런데 과거 로마 시대 때도 길을 통제하기 위해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했습니까? 로마로 통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국 시대 때 태양이 저물지 않는 나라 영국, 그게 뭡니까? 바닷길을 완전히 지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육로길과 바닷길을 완전히 다 지배했습니다. 지배한 상태에서 중국이 올라오고 있어요. 경쟁 국가로.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닷길은 미국이 다 막고 있네? 그럼 일단 육로부터 뚫어보자 해서 중국이 10여 년 전에 만들었던 계획이 1대1로라고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게 중국의 꿈이었어요. 뭡니까? 아프리카 자원국가에까지 고속도로를 닦아가지고 우리가 미국을 한번 견제하는 국가가 돼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죠. 가만히 지켜보면서 도로 다 닦을 동안 돈이 엄청나게 들겠죠? 마지막에 개입해가지고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자원을 소진을 했는데 성과를 낼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중국이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육로길은 망했으니까 해안길을 뚫어야 돼. 해안길을 뚫으려고 딱 보니까 중국의 전략이 제1도련선부터 제3도련선까지입니다. 바닷길을 쫙 그어놓고 1번 뚫으려고 하니까 바로 1번이 어디에 있느냐? 대만이에요. 대만을 뚫어야지만이 중국은 앞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대만을 못 뚫으면 중국은 이제 몰락합니다. 이게 지금 중국의 입장이에요. 이걸 미국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중국은 딱 하나의 목표만 미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어디에 집중하자? 대만에만 집중한다. 그래서 여러분, 중동에 미군들 다 철수시켜서 모든 전력을 대만에다가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대만 문제는 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과 중국의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제1도련선 중심의 대만에서 딱 터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 우리 군대 가면 워게임이라는 걸 하죠. 장교들이 워게임을 막 해보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연합군이 대만전에 참여를 하면 중국은 100% 집니다. 100% 져요. 아무리 해봐도 결국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한국이 참여를 안 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워게임을 해보니까, 이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중국은 어떤 전략을 썼느냐? 대만 전쟁을 언젠가는 일으켜야 되는데, 일으킬 때 한국을 대만에 참여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국의 국가 안보와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3, 4년 전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중국 공산당하고 같이 운명을 걸겠다, 이런 얘기를 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미국의 안보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이게 전쟁 나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북한이 쳐들어오면 미군이 개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되죠? 왜 해야 돼요, 여러분? 한미 동맹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나면 미군은 당연히 와서 죽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대만에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미국이, 야, 우리 같이 가자. 그럼 여러분 아들 보내고 싶어요, 안 보내고 싶어요? 이게 한국인의 정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이걸 딱 보니까, 야, 이거 한국 애들은 알 수가 없다. 그런 상태에서 북한을 핸들링할 수 있는 상수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미국의 대외 외교 전략이었습니다. 3년 전에. 그래서 트럼프가 뭘 했습니까? 하노이 딜이라고 하는 계획을 짰던 거예요. 하노이 딜이 뭡니까? 하노이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체제가 어떤 체제입니까?
하노이가 베트남 아닙니까? 베트남의 하노이가 지금 자유민주주의예요, 공산주의예요? 미군 철수하고 공산주의 됐는데도 시장 개방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죠.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LG전자가 베트남에 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왜? 누가 허락해 줬습니까? 미국이 허락을 해줬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정은이를 불러낸 겁니다. 기차 타고 김정은이가 온 거죠. 여기서 뭘 보라는 겁니까? 김정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니네 중국하고 붙어가지고 대만 전쟁 날 때 한반도에 개입하지 마. 차라리 미국하고 계약서 써. 대만전 날 때 한반도에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스테이 하기로. 그러면 너 뭐 해줄게? 정권 유지하게 해주고 대신에 북한에 있는 자원들 미국하고 계약해서 우리하고 차라리 미국 쪽 라인으로 붙어라. 이 내용에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는 게 하노이 딜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왜 안 됐을까요, 여러분? 왜 안 됐을까요? 네. 그거 됐으면 여러분 대한민국 죽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미군 철수하고 북한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북한식 하노이 통일을 트럼프가 딜을 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걸 누가 막았느냐? 유대인들이 막았어요. 유대인들이, 제가 실명들은 거론하진 않습니다. 이게 공개된 강의니까.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이것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관점.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대를 역사하시는데 의인도 쓰시고 악인도 쓰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텐데 왜 하나님이 이 조그만한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걸 쓰시는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한국은 여러분 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미중 간의 갈등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은요 한미일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일본 가가지고 G7+1 참여해가지고 다자간 회의 지금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미국이 중국하고 전쟁이 붙을 텐데 앞으로 대만 문제를 가지고 G7 국가가 다 한뜻이 돼서 우리는 미국을 지지한다. 중국 니네 까불지 마라. 지금 이거를 겁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세계 선진국 7개 플러스 1이 우리나라가 껴가지고. 근데 한국이 여기 껴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한국이 여기 껴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북한이 대만 전쟁이 일어날 때 중국 입장에서 일본하고 우리나라에다가 도발을 전략적으로 해버리면 미군은 동시전쟁을 3군데를 수행을 해줘야 돼요. 일본도 지켜줘야 되고 대한민국도 지켜줘야 되고 대만도 지켜줘야 됩니다. 중국은 하나만 뚫으면 돼요, 여러분. 대만만 치고 들어오면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불리하죠, 미국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한미일 공조를 딱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국이 쉽게 도발을 못해요. 그리고 북한은 뭐라고 그러냐, 미국이? 니네 도발만 하면은 바로 레짐 정권 교체야. 핀셋으로 김정은이만 딱 죽일 거야. 이렇게 미국이 협박을 해놓은 상태예요. 이러면은 오히려 우리나라에 큰 어려움이 생기려고 해도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중간하게 틈을 주면은 우리나라 완전히 그냥 옛날 6.25 전쟁 때처럼 전쟁 불바다 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국 사람들은 국제 정세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에 도저히 모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국제 정세를 너무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일본은 뭐라고 그러느냐? 몇 년 전 얘기입니다. 한국 쟤네들은 어디에 줄 쓸지 모르지 않냐. 그러니 우리를 밀어줘라, 우리를, 일본을. 그래서 일본은 세계 2차 대전의 패전 국가이기 때문에 평화헌법조약을 메가더가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바다를 다른 나라까지 군대가 못 가요. 자기 나라만 지키는 자위대만 있는 거지. 그런데 일본은 오직 오매불망 꿈이 뭐냐? 일본의 꿈은 평화헌법 수정해가지고 외국에 군대 파견할 수 있게끔 정상국가가 되는 게 일본의 꿈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정상국가예요. 외국에 우리가 군대 파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들이. 그래서 이라크에도 가고 뭐 어디 아프가니스탄에도 가고 한국 군대 가죠. 일본은 못 가요. 평화헌법 때문에 군대가 못 갑니다. 왜 그러냐? 2차 대전 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일본은 이번 기회에 우리는 미국한테 잘 보여가지고 이 평화헌법 뜯어고쳐가지고 뻗쳐나가야 되겠다. 미국한테 가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네. 들어줄 듯 말 듯 하면서 안 들어줘요. 왜 안 들어주느냐? 일본은 여러분 그 들어주면은 꿈이 있어요.
민족마다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아까 빨리빨리라고 했고 중국은 천천히라 그랬죠. 민족마다 꿈을 주셨어요. 어떤 꿈이 있느냐? 중국 사람들은 중국이 세계 중심이야. 중화주의 사상입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 이미 세계 다 잡아먹었잖아요, 여러분. 세계 중심은 미국이야. 러시아도 우리 어떻게든 한번 세계 한번 제패해보자. 그게 러시아의 100년 동안의 꿈이에요. 일본은 우리가 언제까지 섬나라에 살아야 되냐 가라앉는데 언젠가는 육지로 가서 지구를 한번 먹어보자라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 겸손할 때는 일장기가 동그랗게 점으로 있다가 조금 여러분 분위기만 된다 그러면 갑자기 빛이 팍 하고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옆나라 한국은 여러분 이 동그란 게 빛만 나올 때마다 기겁을 하는 겁니다. 저것들이 또 우리나라 밟고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 정상국가 되는 걸 대한민국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요, 여러분. 이걸 미국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래서 그런데 한국인들은 여러분 세계 정복에 대한 꿈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세계 정복하고 싶은 꿈이 있는 분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사실은 내 속 안에 깊은 곳에 세계를 한번 정복하고 싶어. 한국인들은 하나님이 그런 DNA를 안 넣어놓으셨어요. 없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양심에 손을 얹고 여러분 세계 정복하고 싶지가 않죠. 한국인들은 그걸 귀찮아해요, 여러분. 지금 뭐 우리 동네도 관리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세계 정복이냐? 이게 싫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냐? 오직 아파트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파트. 그런데 또 한국인들이 관심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에 관심 있냐면은 뭔지 잘 몰라요. 정확하게 물어보면은. 그런데 복음 통일 이러면 그냥 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어떤 개념인지. 그런데 하여튼 복음 통일 그러면 일단 교회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또 선교 한국. 아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정복.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인들에게는 어떤 DNA를 주셨냐면 복음 통일, 선교 한국. 또 여러분 이게 잘 뭔지 모릅니다. 제사장 나라. 이게 뭔지 잘 모르는데 제사장 나라 뭐냐고 막 물어보면 잘 몰라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데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요, 여러분. 아멘이. 이걸 하나님이 한국인들한테 주셨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이냐를 좀 풀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아시아를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일본을 밀어주잖아요, 여러분. 얘네들은 꿈이 있다 그랬잖아요. 언제 미국 등에다 칼 꽂고 사고 칠지를 몰라. 그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가. 영국하고 동맹 맺었다가 칼 꽂고 한번 뻗쳐나가죠, 여러분. 햇님이 그냥 빛을 발하잖아요. 그러면 동아시아 난리 나는 겁니다. 또 미국하고 동맹 맺고 가다가 또 뻗쳐. 그러면 막 여러분 상하이부터 시작해서 저 만주 벌판에 그냥 피바다 되는 거예요. 일본이 한번 꿈을 펼치려고 할 때마다. 그러니까 미국이 싫은 거예요, 일본은. 그런데 싫어도 완전히 나눠질 수는 없어. 중국에 붙을까 봐. 그래서 어떻게든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패전국가지만. 그런데 일본이 여러분 막 소니가 잘 나갈 때 80년대 너무 돈을 많이 버니까 땅값이 지금 우리나라 강남처럼 올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딱 위기입니다. 딱 그 80년 말에 일본 두드려 맞기 직전이 지금 한국의 강남의 땅값 수준인데 딱 일본 사람들이 야 도쿄 땅만 팔아도 미국 사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잘 나갈 때 뭐 미쓰비시 철강, 히타치, 소니, 뭐 파나소닉, 막 아이와, 도요타 이런 게 완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시절이 80년대 후반에 있었어요. 그때 일본이 너무 돈을 많이 버니까 미국 가가지고 우리가 미국 땅 다 살 것 같아, 도쿄 땅만 팔아도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것도 여러분 세계 1등 국가 가가지고 그런 소리 함부로 하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젠틀합니다. 겉으로는 싫은 내색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미국에 살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백인분들이 젠틀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깊이 담아둬요.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뒤끝이 있습니다. 뒤끝이. 어떤 뒤끝이 있었느냐?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G5 부릅니다. 프라자 호텔로 다 불러가지고 야 일본 니네 많이 컸다면서 환율 50% 내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출했는데 50% 반납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1980년대 후반에 있었던 프라자 합의입니다. 그게 경제학에서는 일본의 원자폭탄보다 더 센 경제폭탄이라는 거예요. 그거 폭탄 맞고 나서 일본이 어떻게 됐습니까? 잃어버린 30년. 들어보셨죠? 뭘 잃어버렸던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출을 해도 미국이 50% 반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일본 가면요 신기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플로피 디스크 쓰고 있다니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계산기 두드리고 있어요. 도쿄 가면은 아직도 뭐 쿠폰 같은 거 뽑아가지고 밥 바꿔 먹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계 선진국가 일본이 미국한테 얻어맞아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일본인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키워줄 수가 없어요. 마음 먹고 언제 쟤네들 뻗칠지 모르니까. 한국은 여러분 아무리 키워줘도 걱정이 없는 나라예요. 뭐 우리가 여러분 뒤로 중국하고 동맹 맺고 미국한테 배신 날리고 여러분 뭐 세계 정복하고 막 이런, 우리는 그런 머리를 못 써요, 여러분. 한국인들은 그런 거 못 합니다. 오로지 우리의 관심은 아파트하고 복음 통일하고 여러분 선교 한국 이런 거에 우리는 관심이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 미국이 이걸 잘 알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도와주고 싶은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한국 사람들은. 국제 정세에 관심이 없고. 그런데 감사하게 이번에 지금 용산에 계시는 외교 안보 라인들을 제가 논문들 쫙 읽어보니까 이분들은 하나님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계시는데 그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분들의 일관된 주장이 뭐냐? 일관된 주장이 뭐냐? 지정학적인, 이 시카고 대학에서 지정학 다 공부한 분들인데 보니까 핵심 라인이 한미일 공조해서 대만전에 우리가 참여하고 승전 국가 입장이 돼서 북한 문 열자, 이런 내용.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게, 이게 마지막 때하고 이게 맞아 떨어져서 기가 막힌 이유가,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 뭐 잘 된다 국뽕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과거에는요 G7 국가가 모이면 북한을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G7 국가, 특별히 미국의 유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통일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상태가 좋다는 거예요. 딱 힘의 균형이 맞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대만 문제가 힘의 축이 딱 틀어지면서 지금 G7 국가 중에 넘버원인 미국의 입장은요, 대만 문제 해결되고 나면 북한 문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한반도가 완전히 자유민주주의권에서 통일이 돼가지고 중앙아시아를 뻗쳐나가는 한국 문화권으로 만들어주는 게 G1 미국의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워싱턴 DC에 있는 외교 라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리얼 내용. 어떻게 알게 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리얼 내용, 여러분. 이 지금 현재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그러면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만들어가지고 중국에다가 팔고 그걸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삼성전자가 1년에 한 300조에서 350조 반도체 많이 팔 때 팝니다. 그런데 올해 완전히 그냥 망가졌죠. 왜 망가졌습니까? 미국이 중국에다 팔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어디다 팝니까, 여러분? 당장에 공장들이 없는데. 인도에 공장 짓고 있거든요. 그때까지 2년 동안은 한국은 반도체 경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금리를 팍 올리죠. 1년 반 동안 5.25까지 올려줘, 기준금리를. 5.25로 올리는 이유가 인플레이션, 미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을 할 때 사업이 너무 잘 돼. 은행 빚을 왕창 끌어다가 공장을 왕창 지어놨어요, 여러분. 근데 갑자기 금리 팍 올리면 회사 부도납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97년도 외환위기 때 당해봤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고도 성장하니까 은행에서 250%, 300% 빚 받아가지고 막 대출 내고 있는데 외환위기 팍 만들어 놓고 기준금리 19% 올리니까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계열사 재계 1등부터. 그런데 지금 금리를 팍 올리면 제일 데미지 받는 나라가 어딜까요? 중국이에요. 중국은 국가 채무 세계 1위입니다. 빚이 제일 많아요, 성장하느라. 그러니 여러분 중국은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공산국가라 가지고. 우리나라는 여러분 국가 채무는 세계 1위가 아니에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개인 채무가 세계 1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인들은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기도 안 하려고 그래도 기도를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냐? 조금 있으면 다 집에 차압이 들어와, 여러분. 왜 아들들이, 우리 집은 괜찮아? 아들들이 차압이 들어와. 영끌하신 자녀 세대들. 그러니 여러분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 집만 해결달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강제로라도 하나님 모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2년 딱 넘어가죠. 그러면은 4차 산업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세계는. 지금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이 버려가지고 완전히 지금 낙동강 오리알 된 거 아니에요. 사우디가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석유 1위 국가예요, 수출하는. 근데 미국이 왜 사우디를 버렸겠어요, 여러분? 왜 버렸겠어요? 3차 산업의 에너지는 석유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자원은 철이에요.
그래서 포항에서 포스코로 철 녹여가지고 울산에다가 아람코에서 석유 대가지고 가공해가지고 둘이서 여러분 기름 떼고 뭘 만들면은 집도 되고 차도 되고 뭐도 되고 해서 팔아먹는 게 3차 산업이에요. 그게 한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4차 산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견제하느냐? 4차 산업은요, 에너지가 석유 에너지가 아닙니다. 전기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 그리고 꽃은 뭐냐? 화학 석유 산업이 아닙니다. 철강이 아닙니다. 꽃이 반도체예요. 4차 산업의 꽃이 뭐 CPU를 만들건 핸드폰을 만들건 뭐 챗 로봇을 만들건 뭘 하든 다 뭐가 필요합니까? 반도체가 필요로 한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 세계 1위가 어디냐? 어디 여러분? 한국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그동안에 메모리 반도체만 세계 1위였습니다. 메모리, 저장 능력만 갖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이게 세계 시장의 300조, 350조 시장인 거예요. 그런데 비메모리 반도체, 이거는 CPU입니다. 인텔 칩에 들어가고 이거 머리 헤드 역할을 하는 연산 기능을 하는 이걸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세계 시장 1000조 규모예요. 훨씬 더 큽니다. 이거 누구한테 미국이 줬느냐? 대만한테 줬어요. 그게 TSMC라고 하는 대만의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런데 대만에 좀 있으면 전쟁 난단 말이에요. 국지전이 어떻게 얼마나 커질지 모르지만, 그러니 여러분 전 세계를 자원을 공급하는 미국 입장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대만에다가만 맡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걸 일본이 여러분 아주 빠르게 눈치채고 쿵짝쿵짝 해가지고 TSMC 공장을 일본에다 갖다 옮겨서 지금 3교대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에서 니네도 비메모리 해. 그래서 여러분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300조를 용인에다가 투자해가지고 비메모리 반도체 짓는다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그 반도체 설계 도면은 누가 그려주느냐? 유대인들이 와서 그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회사가. 어디에? 요 뒤에 서판교에 본사 차려놓고, 그리고 공장은 용인에서 저기 하고. 이 시장이 여러분 천조 시장입니다. 이거를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한국한테. 이걸 왜 줄까 여러분? 우리는 뭐 막 큰 꿈이 없잖아요 여러분. 복잡하게 여러분 이걸 왜 주냔 말이야. 이 좋은 거를 미국 지네들이 가져가지. 근데 미국은 여러분 세계 1위 국가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한국인처럼 막 3교대 하고 막 죽어라고 일할 니즈가 별로 없어요. 이민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지. 미국은 여러분 돈 찍어내면 되는데 뭐하러 일을 해. 그거는 이제 G2부터 열심히 말 잘 듣는 국가가 일할 거리를 주는 겁니다, 미국이. 근데 한국은 여러분 아파트만 준다 그러면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일한다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반도체 공장 여러분 지금 평택에 만드는데 1000만 원씩 월급 주니까 3교대로 24시간 불 켜져 있어요 여러분. 공장 짓는데. 용인에 좀 있으면 남사면에 반도체 공장 지으면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줄까요? 또 생각해 보세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핵심이 반도체랑 전기에너지라고 그랬죠. 그런데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게 핵심이 아니고 저장하는 게 핵심이에요. 저장하는 게. 전기를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석유도 저장되어 있으니까 태우면서 가는 거잖아요. 전기도 저장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 이거를 한 번만 저장해가지고 버리는 걸 1차라고 그러고 계속 재활용해서 쓰는 걸 2차라고 그러는 거예요. 2차 전지. 근데 2차 전지 세계 1위가 어딜까요? 어딜까요 여러분? 네, 중국이에요. 중국. 그런데 미국이 지구에서 중국은 빼버렸어. 중국 거 쓰지 마. 그리고 남으면 어느 나라가 1위일까요? 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중 간의 갈등 사이에 한국은 원치도 않는데 G2가 될 수밖에 없게 생긴 거예요 지금. 이게 객관적으로 제가 왜 그런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반도체 산업이요, 메모리 반도체 300조 먹고 비메모리 반도체 1000조 중에 500조만 먹어도 800조죠. 우리나라 국가 예산 전체가 추경하기 전에 450조입니다. 이거 가지고 맨날 보도 보러 갈고 뭐 별짓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 밥 주고 애들 놓으면 100만 원 주고 뭐 다 하잖아요. 나라도 지키고 군인들 월급도 주고 다 하는 게 450조인데 삼성전자가 300조, 350조 벌어온다면 외국에서. 그런데 비메모리 반도체 하면 500조 추가되죠. 플러스 2차 배터리 산업이 세계 1위가 이제 한국인데 한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미국이 리쇼어링을 하면서 모든 생산 기지가 한국에 있으니까 미국이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미국까지 와가지고 공장 안 짓고 한국에다가 공장 지은 것도 그냥 뭐 미국에서 생산된 걸로 인정해 주겠다. 이건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말도 안 되는 거.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식민지냐? 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거를
미국에서 생산된 걸로 인정해 준다는 거냐? 이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 2차 배터리 시장 여러분 천조입니다. 천조. 그럼 우리나라 전체 매출이 지금 삼성전자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삼성전자가 2개가 생기고 플러스 삼성전자 현재 규모 같은 게 3개가 더 생겨요. 그래서 삼성전자급 규모의 국가 총생산량이 4배가 증가합니다. 몇 년 안에? 3년 안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총생산량이요,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G2로 그냥 올라가요. 이번에 여러분 G7 플러스 우리가 1으로 들어갔는데 사실은요 이탈리아 뺄라 그랬어요. 저걸 뭐 맨날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고 말도 안 듣고 하니까 프랑스, 이탈리아 둘 중에 하나 빼고 한국 들어와라, 이런 분위기가 돌아가니까 이탈리아가 놀래가지고 급하게 야 우리 중국 손절하겠다, 1대1로 참여 안 한다. 그리고 지금 온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한국이 국방력으로는 세계 4, 5위권, 무역 수지 규모로 세계 6위권, 인구 총 캐파 규모로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3, 4위권 그냥 따라잡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지금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봤을 때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냔 말이에요. 2, 3년 안에 대만 문제 터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국이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는 뭐 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니라 가지고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알아서. 그런데 이게 다 막 복잡스러운 일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북한은 어떤 나라가 되느냐? 미국 주도로 이제 우리가 지배를 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2차 배터리랑 반도체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자원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원이 죄다 어디에 있느냐? 중국에 있어. 근데 미국이 중국 건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써요? 대체재를 어디서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급하게 대한민국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히토류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생산지가 없으니까 베트남을 묶어가지고 야 베트남에서 일단 급한 대로 빼다 써. 히토류 전략자산이거든요. 이걸 미국이 허락해줘야 서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해줬는데 북한이 여러분 가보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어른들이 대한민국 땅은 땅 파봐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자원이 없는 부족국가야.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러분. 4차 산업시대가 되니까 그냥 땅만 파면은 히토류밖에 없어. 그것도 여러분 북한 땅에. 그럼 여러분 미국 입장에서 저 북한 땅을 여러분 열어야 될까요? 안 열어야 될까요? 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지금 유대인 자본 세력들이 저 히토류를 먹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막 침을 질질질 흘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걸 먹어야 될 텐데 이게 먹게 됩니다. 그냥 골드만삭스 애들이 이런 애들 지금 싹 다 알고 여러분 히토류 먹으려고 지금 침 흘리고 있어요. 투자회사 차려가지고 들어가려고, 자원회사 들어가려고. 그런데 그거 여러분 열리면은 배달 어디로 합니까? 평택하고 용인에 갔다 오면은 반도체 만들어가지고 배로 여러분 전 세계 배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배터리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수산화 나트륨하고 모든 자원들 지금 저 남미까지 가가지고 퍼와야 됩니다. 어느 세월에 해요 여러분? 북한 문 열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2차 배터리 관련된 공장은 한국에 있는데 천연 자원은 아르헨티나까지 갈 것도 없죠 여러분. 카자흐스탄에 다 묻어놓으셨어 하나님이. 카자흐스탄에.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차 타고 가가지고 퍼가지고 오면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카자흐스탄에, 우즈베키스탄에 가면 여러분 카자흐말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분들이 이미 여러분 한국말을 다 하고 계셔요 여러분. 한국 드라마 보고 장금이 보고 뭐 여러분 한국말을 다 하셔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 그리고 한국하고 이스라엘하고요 아시아 최초로 FTA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너무 기가 막힌데 이게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봐 주세요. 그 고속도로 지도가 경부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경부고속도로 가던 이거 말고 경부고속도로 가는 지도 보면요 이런 이정표가 하나 있어요. 이거 말고요. 예, 이거 보셨죠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가다 보면 이게 뭔지 잘 모르지만은 AH1이라고 돼 있고 위에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적혀 있고 일본, 한국, 중국, 인도, 터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도 우리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가 저게 뭐 아시아 하이웨이가 뭐야 저게? 한국에서 중국, 인도 어떻게 가? 우리가 뭐 북한이 있는데 이걸 누가 만들어놨는가 하면 미국이요. 우리는 그 지원 국가가 아니어가지고 또 지원 국가 될 꿈도 없어가지고 막 30년 국가계획 이런 걸 짜질 않아요. 우리나라 자체가. 여러분 막 30년 장기계획 이런 거 있습니까? 내일 일도 우리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 장기계획 이런 걸 잘 안 합니다.
거의 잘 박정희 대통령 때는 5년 계획 해가지고 나라 이렇게 세운 거지 그런 계획을 잘 안 짜요 한국인들 특성이. 그런데 중국은 50년 계획을 짠 거예요. 50년 계획 은큼하게. 50년 계획이 뭐냐? 2050년 되면은 미국 먹는다. 이런 계획을 짜놓고 이빨을 숨겨야 되는데 너무 이게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시진핑 때 너무 빨리 이걸 노출을 한 거예요. 우리 2050년 되면 미국 먹는다니까? 막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대놓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다 아는데 중국이 먹게끔 놔둘 수가 없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미국 주도로 아시아 물동량을 재배치하려고 만들어 놓은 도로 설계 도면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아에서부터 일본에서부터 뭐 일본은 아직 해상도로 안 만들어졌으니까 냅두고 한국에서부터 여러분 북한 문 딱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AH 1번 타고 쫙 가시면 동남아시아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까지. 고속도로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뭐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20년 전에 계획 짜서 다 만들었고 어디만 남았느냐? 북한만 남았어요. 북한 구간만. 그런데 이 구간을 어느 나라 도로 규정으로 만들었을까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규정으로 유엔에서 20년 전에. 우리는 관심도 없는데 미국 사람들이 한국 규정으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한국인들 다니게 하려고. 한국인들 다니게 하려고. 자, 아시아 하이웨이 1번 타고 가면은 동남아시아 라인입니다. 근데 저 동네가 지금 여러분 요새 건강 생각하신다고 라면 별로 안 드시죠? 라면 많이 안 먹잖아요 여러분. 초코파이도 몸에 안 좋다고 많이 안 먹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다 먹고 있냐? 농심이랑 오리온이 왜 안 망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라면은 저 1번 타고 여러분 광저우, 하노이, 호쩌민, 프롬펜, 양곤, 뉴델리 가면 여러분 그냥 마트마다 라면 뭐 무슨 짜장면부터 짜파게티 시작해서 신라면부터 무슨 여러분 뭐 불당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한국 라면 전애들이 다 먹고 있어요 여러분. 저쪽에서. 그러면서 한국 드라마 다 보고 있어요 쟤네들이요. 그리고 저 동네 카불이나 뉴델리나 프롬펜이나 하노이 이런 데는 호쩌민 같은 데는 여러분 한국어를 잘해? 월급이 3배야. 그럼 여러분 똑똑한 애들이 한국어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이미 한국어가 능통한 분들이 저게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북한 문 열릴 텐데 1번 고속도로 타고 그냥 여러분 쭉 가시면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저쪽에 조금 앙카라에 조금 내려오면 테헤란에 조금만 내려오면은.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왜 만들어 놨냔 말이야. 여러분들 외국 가가지고 막 그 나라 모국어 배워가지고 어느 세월에 선교하시겠어요? 그냥 여러분 신라면 2박스 싣고 그냥 가시면은 한국인에 대해서 너무 지금 호감도가 높은 거예요. 동남아시아 가보면은. 지금 저 강남역에서 제가 집회하다 왔는데 지금 강남역 앞에 여러분 동남아시아 애들이 200명 줄 서 있어. 빌딩 앞에. 얘들 왜 오는 거야 맨날. 밤에 잠도 안 자고 줄 서 있어요 여러분. 무슨 지네 좋아하는 한국 가수들 그룹 오는데 팬 사인회 티셔츠 사겠다고 200명이 줄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왜 그래 여러분? K 무브먼트. 이 엔터테인먼트가 이게 지금 전 세계를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딱 보면 우리가 영성이 없으면요 눈치라도 있어야 돼요. 이게 딱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아에 한국을 세계 선교 쓰시려고 그냥 지금 준비 다 해놓고 계시네. 나는 여러분 더운 게 싫다 땀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뭐 타고 가면 돼요 여러분? 6번 타고 올라가시면 돼요. 1번 6번 둘 중에 오늘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6번 타면 어디로 갑니까? 하얼빈 갔다가 쭉 갔다가 카자흐스탄 갔다가 러시아 쭉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 유럽 찍고 오셔도 되고. 나는 힘이 넘친다 그러면 여러분 1번 6번 한 바퀴 도시면 돼요. 그러면 세계 선교하는 겁니다. 이 길이 여러분 이미 다 완성되어 있어요. 어디만 안 만들어져 있다? 북한 구간만. 북한 구간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뉴질랜드 10년 전 집회 갔을 때 뉴질랜드에서 2차로를 4차로 확장 공사하는데 한국에서 이민 가셔서 목회하신 목사님이 한국 생각하고 2차로 4차로 6개월이면 확장하지 우리나라 같으면. 그리고 그 교회 입구를 그 공사 입구에다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18년째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2차로를 4차로로 만드는데 오전에 와가지고 헬멧 쓰고 뭐 안전점검 하다가 점심 먹고 오후 되면 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 그냥 계속 공사를 하고 있다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한국은 여러분 저거 만드는 거 여러분 그냥 아파트 준다 그러면 다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금방 해요 금방. 이거 딱 완성되면 여러분 1번 6번 타고 올라가는데 이거 다 알고 여러분 쿠팡 같은 회사가 로켓 배송 하잖아요. 로켓 배송
한국인의 빨리빨리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쿠팡이 한국에서 아니고 미국하고 사우디하고 일본 자본인데 저 왜 한국에다가 저거 해놓고 적자 보고 있느냐 하면은 쿠팡으로 여러분 이거 배송을 열심히 AI화 한 다음에 북한문 열리면 저 북경이랑 중국이랑 저 아시아 전체가 로켓 배송하려고 지금 여러분 쿠팡맨들이 지금 졸지도 주무지도 않고 여러분들 집 앞에 쿠팡 배송하고 있는 거예요. 쟤네들 그 계획을 다 짜놓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계획을. 그런데 우리나라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만. 이게 지금 쿠팡맨이 돌아다녀도 이게 뭔 맨인지도 모르고 미중 갈등이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대만 문제가 우리하고는 상관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를 쓰시려고 한미일 회복했죠, 공조를. 그 다음에 대만에 우리가 확실하게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죠. G7+1에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북한문 이제 열립니다. 열리면은 우리나라는 원컨 원치 않건 대기업으로 삼성전자가 5개가 더 생긴다니까요. 10년 후, 20년 후 얘기가 아니고 2, 3년 안에 이미 뭐 확정된 매출이에요. 2차 배터리 관련해서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들은 뭐 엔터테인먼트 쪽 하고 2차 배터리 쪽 하고, 지금 반도체는 당연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내려가지만 이쪽이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내일 팔고 싶은 거는 오늘 발주 넣는다고 부품이 오는 게 아니에요. 36개월 전 발주를 넣어야지 배달이 돼요. 36개월 전. 그런데 GM 모터스, 도요타 자동차, 현대기아 자동차, 뭐 BMW, 벤츠 이런 데가 2년 후부터는 유럽은 아예 전기차밖에 못 팔아요. 좀 있으면은. 미국도 2030년 되면은 60%까지는 전기차 팔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안 돼요,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강제로 법 만들어 놔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그거를 팔려 그러면 다 어디 봐가지고 2차 배터리 사가야 됩니까? 한국에 와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선계약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게 1,000조가 넘습니다. 이미 선계약 들어와 있는 게. 그리고 매년 여러분 1,000조씩 늘어나. 삼성전자가 300조인데 이게 지금 한국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국입니다. 그러니 G2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시면 이 나라가 뭐 하겠습니까? 선교하러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번, 6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카자흐스탄을 가봤거든요. 미리 한번 가서 분위기 한번 보려고. 카자흐스탄 갔더니 여러분 보세요. 한국어 배우겠다고 저는 생각할 때 동남아시아에 뭐 어디 쪼매난 상가 2층에다가 이렇게 뭐 한국어 어학당 하나 만들어 놓고 10대 명이나 하겠지 생각하고 갔는데 이런 건물이 여러분 몇 동이 있어. 한국어 공부하겠다고 3만 명씩 줄 서 있어요, 여러분. 이 공부하겠다고. 우즈베키스탄 애들은 여러분 또 알타이 어족 쓰는 사람들은요 어순이 한국어하고 똑같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성조도 없잖아요. 중국어나 영어처럼. 그래서 얘네들이 한국말을 배우면은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생긴 것도 다 몽고 반점 있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우즈베키스탄 여러분 아예 한국어가 필수 과목이야. 초등학교 때부터. 옆나라 우즈벡은. 그런데 이 분들을 하나님 왜 지금 한국어를 공부하게 하시냔 말이에요. 마지막 때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게 여러분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도 보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불을 지펴야 되는데 핵심적인 게 뭐냐?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왜 이스라엘인가 설명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이 교회에 가려져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그게 뭡니까? 가톨릭 신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톨릭 신학이 뭡니까? 300년대까지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요한이 계시록을 딱 쓴 거예요. 그런데 뭐 그때는 맨날 환란이니까 죽음의 신학, 재림의 신학, 여러분 순교의 신학 이거밖에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켜가지고 로마에서 사자 밥이 되더라도 나는 믿음 지켜야 돼. 그러면서 카타곤 들어가고 전부 다 여러분 수도원 들어가고 그렇게 믿음 지켜가지고 신앙을 뜨겁게 지켰는데, 그러니 그때는 여러분 신학이 뭐 나눠질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깔끔합니다. 예수님 오시고 천년왕국 시작된다.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대체 신학이 나오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이 로마의 이 정교회가 딱 이 국교가 딱 되고 나니까 이제 외부에 적대할 대상이 없잖아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카톨릭이 이 국교가 돼 버렸는데,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신학이 뭡니까?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핍박이 없어.
세계 1위 국가가 이걸 다 잡아먹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잡아 죽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것들을 죽여야 되고 우리는 뭐야? 우리는 지금 천년왕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 아래에서. 이런 잘못된 교부 신학들이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천년 동안.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지금이 천년왕국이야, 로마 황제 시대가. 그런데 여러분, 천년 지났는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니 천년 됐는데 왜 안 오시냐, 뭐 다르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예수님 돌아가신데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으니까 100년만 더 기다려보자. 그런데도 안 오셔. 또 따져. 왜 안 오냐? 1100년 됐는데. 야, 카톨릭 저기 지하교회에서 국교화된 지 300년 됐으니까 1300년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안 오셔.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진 게 뭡니까? 무천년설. 무천년설 뭡니까? 천년왕국 없어. 마음에 천년왕국 이루는 거야. 뭐 좋아 보이죠 여러분? 문제는 무천년설이 카톨릭 신학으로 발전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딱 들어오면요, 종말의 신학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동성애가 유럽을 휩쓸고 미국을 휩쓸고 막 온갖 적그리스도에 나타날 징조들이 나타나고, 아까 우리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교회는 잠들어 있는데 뭐 지질학자들, 박사들 막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막 지구 종말 온다고 난리라고 매일 뉴스 나오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무천년설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면 아무리 뭐 이스라엘 회복을 요란스럽게 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와도 이건 성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 거예요. 그게 안경이니까. 이걸 여러분 카톨릭이 딱 캡을 씌워놓은 겁니다. 씌워놓고 루터도 신부니까 그 신학 안에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문제는 대체 신학으로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2000년 동안 십자가 이름으로 유대인 학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킵이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회복운동 해가지고 막 이스라엘 가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막 좋아할 줄 알았는데 싫어해. 우리는 막 십자가 목걸이 크게 달고 여러분 예수님 전하려고 막 십자가 티 입고 막 가면 여러분, 이분들한테는 2000년 동안 유대인 죽여왔던 게 십자가인 거예요. 카톨릭 신학 가지고 너희의 믿음 어떻게 증명할 거야? 각 성주들마다 십자군 전쟁 참여해 가가지고 유대인 학살해. 이게 2000년 교회사입니다. 우리가 안타깝지만 여러분, 로마의 독일의 히틀러가 뭐 혼자 정신 나가가지고 유대인 650만 잡아 죽였습니까? 루터의 신학을 이용해가지고 잡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범 재판할 때 그 아우슈비츠 소장이 나를 묻지 말고 루터한테 가서 따져라 이런 소리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유대인이니까 쟤들 잡아 죽여야 되고 그 축복은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카톨릭에서 나온 신학이 여러분 2000년에 교회를 병들게 만들었던 겁니다. 교회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가 딱 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년 전에 30년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하영조 목사님이 선교 헌금 들고 이스라엘에 우리도 너희들 돕겠다 주의시에 찾아가면은 찬밥 신세였습니다. 거들 교회 돈 받지도 않는다. 우리가 니네들을 왜 받아? 그만큼 이스라엘들이 마음이 닫혀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하고 거기서 맨날 우리 한국 권사님 가서 찬양 부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 본부 가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임하니까 이 일들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 무천년설로 우리가 한국교회가 한 50%가 무천년설로 보는데 이 성경을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교회 80%가 다 전천년설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시작된다. 그러니까 종말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한국교회 장로교는 뭐 거의 다가 무천년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단들만 전천년설 쓰고 있는 거예요. 이단 저기 안산홍이부터 시작해서 저기 신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만희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애들만. 그런데 한국교회가 여러분 다시 불이 떨어지려고 그러면은 뭐가 회복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요 시간 문제지 종말의 복음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종말이 열리잖아요. 시간의 문제지 이스라엘이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은 뇌가 깨끗해요. 정말로. 그래서 뇌가 깨끗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기 좌익 선생님들한테 뇌를 오염당할 여유를 안 준 거예요 여러분. 늘 자고 있었기 때문에 학창시절에 막 정교도 선생님들이 막 이상한 소리를 해도
그 시간에 주무시고 계셨어. 그래서 뇌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정신 차려 보니까 본인만 정상이야. 그런데 열심히 받아쓰게 때들은 다 생각이 저쪽 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딱 보면요, 공부를 조금 하는 애들은 생각이 삐딱해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끝판을 봤어. 그러면 다시 돌아와요. 아니면은 주무셨든지. 이거밖에 없어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도 요한계시로 다 신학교 무천년설 배우니까 무천년설 배울 때 주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릴 때 뭐 어설프게 뭐 기도원 원장님한테 등 두드려 맞으면서 들은 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면은 그게 뭐냐? 뭔지 전천년설인지 무천년설인지 후천년설인지 잘 몰라. 그렇지만 하여튼 주님은 다시 오신다. 이스라엘은 회복돼야 된다. 이게 여러분 기도원에서 흐르는 신학인 거예요. 기도원에서. 그런데 막 미국 가가지고 신학을 제대로 했어. 가니까 전부 다 무천년설 가르치네. 한국에 왔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전천년설이네. 아, 우리 목사님이 공부 안 하시고 소나무만 뽑으셔가지고 저런 무식한 소리 하나보다. 이런 소리를 90년대부터 하니까 지성주의가 흘러가지고 한국교회 30년 만에 불 다 꺼진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선교단체도 뭐 DTS하고 성령 음성 듣고 다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 들어가지고 어디 갈 건데, 여러분? 어디 갈 거냔 말이에요. 목적지가 없는데. 종말의 신앙이 있어야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에 대한 열정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해야 경각심을 갖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한국교회가 여러분 다시 살아나고 선교단체가 다시 살아나고 교회들마다 불 떨어질 수 있는 핵심적인 거는 뭐냐? 여러분, 재림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종말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각자 노선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뭐 나 언제 나는 빨리 휴거되고 싶은지 그거는 각자 알아서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되는데, 그 뭐 또 자기가 가고 싶다고 여러분 주님이 데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대봐야지 알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벌써 싸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일단은 주님 재림하신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종말의 신학을 한국교회가 다시 외쳐야지만이 교회가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게 외쳐지면 눈이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진짜 회복되고 있구나. 제가 여러분 10년 전에 보십시오. 12년 전에는 통합 측에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네, 방송 안 나가니까 얘기할게요. 명성교회 출신이에요, 명성교회 출신. 우리 아버지 명성교회 장로님이고 당시에. 그러니 무슨 무천년설 기본이지. 우리 전부 다 내 친구들 광나루 장신인데 기본적으로 뭐 우리는 새벽 기도만 했지, 여러분. 그래가지고 서울대 가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배웠지, 이스라엘이나 뭐 종말론이나 이런 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손 들고 기도하면 끌려나가, 여러분. 왜 손 드냐고. 장로교니까. 방언은 하지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방언 받으니까 당장에 목사님, 면담하니 목사님이 당분간 교회 나오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으라고. 이게 우리 분위기였는데 그게 장로교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니 주님의 종말의 신앙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멘이에요, 여러분? 기쁘세요? 아, 저는 그때 하나도 안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왜 오시는 거야? 지금 난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막 겁 없이 사람들이 막 마라나타 부르는데, 여러분 준비 안 되고 마라나타면 심판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데 제가 속으로, 아니 주님 담임 목사한테 가서 얘기하셔야지 뭐 나한테 얘기해서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 마지막 때가 열렸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열렸는데 그렇게 막 전 세계 돌아다니고 있는데 뉴욕 갔을 때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가라는 거예요, 마음에. 12년 전에 제 29살 때 마지막 때 열린 것도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이스라엘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때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이스라엘은 돈 생기면 부모님 모시고 성지순례는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그 이상 관심이 없는 나라였어요. 얼마나 제가 무식했냐면 지구에서 이스라엘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그런데 이스라엘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장로교 출신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내가 아주 감정적이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이러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도착해가지고 텔아비브 공항에 딱 내려서 뭐 왜 하나님 여기 오라고 그러시는 거지? 하고 딱 내렸는데 제 안에 속에서 영이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나 지금 출입국 심사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유대인도 아니고 남의 나라 와가지고 왜 공항에서 울고 앉아 있냐고, 여러분. 내 안에서. 근데 내가 왜 이러지? 막 감정이 막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기도가 막 올라오고 속에서 왜 이러나 내가 유대인도 아니고 내가 알리한 것도 아니고 나 지금 외국인인데 왜 이러지? 그리고 이제 출입국 심사 통과하고 이스라엘 탁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야, 하나님이 이 땅에 관심이 있구나.
이걸 제가 이성이 아니라 하트로 알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내 머리는 잘 모르겠지만 왜 하나님 이 동네에 관심 있는지 하여튼 하나님 여기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감남산 앞에 딱 지나가는데 또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이 하나님의 영이 막 임해가지고 막 충만해져가지고, 근데 제 입에서 여러분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북한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때까지요, 대한민국 남자 29살 먹은 친구 붙잡아 놓고 물어보십시오. 북한에 관심 있는 애 있는지. 내 코가 석잔데 여러분, 지금 취업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파트 마련하고 뭐 먹고 사는 것도 해결되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북한입니까? 북한 관심도 없었어요. 그거는 뭐 통일 선교 하는 분들이나 뭐 탈북민들이나 북한에 관심 있지. 난 이런 생각으로 저기 모퉁이돌 선교에 5,000원 내는 거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한 거 그것만 하면 난 됐다. 근데 이런 아주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북한에 관심도 없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통일을 위해서. 제가 그때부터 이스라엘하고 북한하고 엔타임 기도한 지 12년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때가 차니까 세상에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여러분 저기 마지막 때 관심 있는 분들이 모이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엔타임을 외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이스라엘 회복을 외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심지어 한국인이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주장까지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얼마 전에 카자흐스탄에 가가지고 알리아 유럽 전체 지도자한테 물어봤어요. 좀 친해져가지고 천만한데 농담하면 이상하니까 셋째 날 좀 친해졌을 때 그 한국에 그 유대인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사람이 온대요. 이따만한 서류를 가지고 막 그래서 막 어떤 거 아니니까 막 두 번째 손가락이 안 접히면 이게 유대인이다 막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기가 짧다 뭐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내 코를 잘 봐라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런데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뭔가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할 수 없지만 그걸 믿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한국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통일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G2 국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1번 6번 타고 세계 선교하러 나갑니다. 그때 한국 교회가 불받아가지고 뻗쳐 나가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종말의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의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은 여러분 8년 전에는 알리아 이런 얘기하면요, 알리아가 뭐냐 그랬습니다. 정말 킵이 다 출신이거나 뭐 이스라엘에서 좀 공부하신 분들이나 이스라엘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아주 앞서갔던 분들이나 그런 알리아를 알지. 뭐 알리아, 야 우리도 지금 북한 선교해야 되는데 이스라엘까지 우리가 돈 왜 보내? 막 이런 분위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12년 전에 제가 집회를 갔는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친구가 없어졌거든요. 뭐 맨날 이런 얘기 하니까 누가 저랑 친구를 하겠어요. 그런데 전도사가 나보고 동갑이라고 친구하자는 거예요. 그럼 친구하자. 그런데 이 친구가, 제가 그 교회 가서 이스라엘 회복을 외쳤거든요. 12년 전에. 이 전도사님이 친구하자 그래서 친하게 이야기 나누는데, 야 나는 신학을 해가지고 네가 말하는 이스라엘 회복이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데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 내 영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러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이스라엘 가봐라.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 그랬더니 이스라엘 갔어요, 여러분. 이 친구가 갔더니 여러분 세상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이 친구가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13번인가 14번 갔다 왔는데 12년 동안 이 친구는 벌써 70몇 번을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이스라엘의 주이시 에이전시 아시아 대표 됐대. 그래서 제가, 야 농담 좀 하지 마라. 네가 한국인인데 유대인들이 뭐가 하셔가지고 한국인 목사를 월급을 주고 고용을 하냐, 말이 되냐고. 그랬더니 명함을 보죠. 이게 네가 판 거 아니야 혼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됐어요, 여러분. 이제 친구 목사님, 서른수 목사님. 그러더니 여러분 어느 날 나한테 3년 전에 코로나 딱 시작됐는데 밥 사주겠다. 여러분 생전 밥 안 사줬는데 갔더니 막 비싼 한정식당에서 밥을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으로 먹으면서도 왜 이러지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막 얻어먹었는데 딱 끝날 때 여러분 감성교회가 알리아를 하는데, 네가 나에게 이스라엘을 알려준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첫 번째 비행기는 네가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어쩐지 밥을 요란하게 사준다. 얼마에 얼마? 3억이래 여러분. 세상에 우리 지하 2층 선교단체인데 3억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입 다물고 들어와서 집에 와서, 주님 3억이라는데 어떡합니까? 성령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기도했대. 우리 3억인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어요. 2주 만에 하나님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리야 보내고 나니까 한국교회가 서로 하겠다고 해서 여러분 코로나 시즌에요, 그 어려운 시즌에 전용기 20몇 대를 띄웠다는 거예요. 60몇 억을 헌금했다는 거, 유대인들에게.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여러분 그때 막 도대체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돈이 넘치냐, 왜 주냐 막 궁금해하던 분들이 총재가 지금 이스라엘 대통령 돼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현지에.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이 하여튼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이제 저는 제 시간 끝나서 내려가야 되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한국은 여러분 하나님 쓰십니다. 우리 심장이 반응하는 거예요. 복음 통일, 선교 한국, 제사장 나라. 그거 되죠, 여러분. 중국 가면 여러분 중국이 미분양 아파트 1억 2천만 채. 아파트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파트 한 맺힌 분들은 아시아 선교 나가면은 다 아파트 지어놨어요, 여러분. 거기서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주무시면 돼. 돈도 별로 안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선교하러 가면 돼요. 외국어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도로 다 닦아놨습니다. 운전도 좀 있으면 여러분 자율주행에 자율주행. 그냥 가시면 돼요, 여러분. 뭐만 가지고 가면 됩니까? 한국말 할 수 있는 입술과 기도할 수 있는 뜨거운 성령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중국 가가지고 중앙아시아 가가지고 동남아시아 가가지고 재림신학 전하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교회 세우시고 여러분 핍박이 와도 끝까지 믿음 지키셔서 주님 앞에 여러분 쓰임받고 상급 쌓는 이 마지막 주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얘기는 하고 제가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또 강남에 집회하러 가야 돼서. 보세요, 여러분. 한국인들이요 마음만 먹으면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많잖아요. 이스라엘 위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요. 한국이 2002년 월드컵 때 16강 한 번도 못 들어갔어요. 근데 마음 먹으니까 4강 갔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해요. 여러분 애기들 막 공부해라 그러면 애들 뭐라 그러면 게임하면서 엄마 걱정하지 마, 나 마음만 먹으면 해. 아직까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런 거지 우리 애들이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한다니까요. 마음만 먹으면은. 그래서 아무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선교지 나가면요 그 게임했던 기술이 그 동남아시아 애들 선교하는데 여러분 쓰임받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재림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종말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가 장로교 아닙니까? 통합측 아닙니까? 통합측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합동측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다시 순복음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결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침례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기 시작을 할 때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부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